저는 족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힘든 세월 속에서도 아이들만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요. 제게 이런 일이 닥칠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제 제 앞날이 그리 길지 않지만 제가 당한 일을 다른 분들은 절대 겪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어린 시절엔 정말 가난했어요. 형편이 어려워서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갔지만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편은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었지만 그 대신 성실하고 정직했어요. 우리가 가진 거라곤 손바닥만 한 땅덩어리 하나였지만 소작농으로 일하면서 어떻게든 생활을 이어갔지요. 저 역시 바느질 품팔이나 마길 같은 거 안 해본 게 없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자녀들도 하나씩 생겨서 아들 둘과 딸 둘, 4명의 자식을 키우게 되었답니다. 그때는 살기가 그토록 팍팍했는데도 아이들은 참 많이 낳았던 것 같아요. 우리 6 식구는 힘들었지만 서로 의지하며 정답게 지냈습니다. 그런 우리 가족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어떤 병인지도 모르게 남편이 몸이 점점 약해지더니 결국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앞이 안 보였어요. 당장 식구들 먹일 방법조차 마땅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계속 남의 집 일을 해서 돈을 벌긴 했지만 6 식구 먹여 살리기엔 턱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솥과 재료만 몇 가지 장만해서 길거리에 자리를 펴고 음식 장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일꾼들을 상대로 국수를 팔았는데 아무래도 값이 싸다 보니 돈이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바꿔서 술안주로 족발을 팔기로 했죠. 잔칫집에서 품을 팔며 눈대중으로 배워서 제법 자신이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족발이 생소한 음식이었지만 조금씩 맛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장사가 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처음엔 노점에서 시작한 식당이 작은 가게로, 그리고 다시 연이은 확장을 거쳐 지금은 제 소유의 5층 건물 1층 전체를 쓸 만큼 커졌어요. 그렇게 억척스럽게 사는 동안 남편은 제 곁을 떠났고요. 그때 제 나이가 42살이었으니 남편은 10년 넘게 누워만 있다가 떠났네요. 다행히 아빠 없이도 아이들은 구김살 없이 잘 자라주었습니다. 큰아들은 제가 혼자 일하는 게 안타깝다며 그러지 말라는데도 거의 매일 가게에 나와 일을 도와줬어요. 그동안 둘째 딸은 집안에서 나머지 동생들을 돌봤고요. 그렇게 먹고 살자고 시작한 족발집이 이제는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제법 유명해졌어요. 요즘은 인터넷 시대잖아요. 굳이 뭘 하지 않아도 손님들이 어떻게 알고 찾아오시는지 우리 집은 항상 문전성시를 합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장사가 잘 되고 일이 바빠질수록 허무함이 밀려오더군요.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갔고 아들, 딸들은 모두 출가해서 집에 돌아오면 맘 한구석이 허전해지는 거예요. 가끔 찾아오는 손자, 손녀들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지만 모두 다 떠나고 나면 허전함은 배가 되었지요. 이제 장사를 그만둘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일을 줄이기 시작했고요. 족발은 여전히 제가 삶지만 나머지 일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일을 나눠줘도 제 장사인 만큼 제가 직접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았고 저는 별로 한가해지지 않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들 출가시키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제주도든 해외든 가며 놀러 다니기도 하고 무슨 취미 생활도 많이들 하던데 저는 도무지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저야 이제껏 태어나서 장사밖에 몰랐고 이미 나이도 많아서 그럴 기력까진 없었지만 그래도 이제는 다 내려놓고 그냥 쉬기라도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모아 장사를 접겠다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래요,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 다 정리하고 쉬셔야죠. 그래, 엄마. 엄마 나이 벌써 82이야. 그 정도도 좀 쉬라고. 계속 말씀드려도 들은 척도 안 하시더니만 잘 생각했어. 큰아들과 큰딸은 제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적극 찬성하더군요. 그런데 그럼 가게는 누가 물려받는 거예요? 셋째 아들이 말을 꺼내자 묘한 긴장감이 돌기 시작하더군요. 사실 장사를 접겠다고는 했지만 가게를 팔 생각은 아니었거든요. 누군가에게는 고작해야 족발집이겠지만 지난 50년간 우리 가족을 먹고 살게 해준 고마운 곳인데 제가 일하기 싫다고 그냥 팔 마음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제 나름대로 막내딸에게 물려주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다들 출가해서 잘 살고 있다고는 했지만 형제들 중에서 막내는 여러모로 많이 처지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인 막내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장애를 입고 막내딸 혼자 살림을 꾸려가는 모습이 마치 젊은 시절의 제 모습 같아서 애처롭기도 했고요. 그런데 다른 자식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나는 막내에게 가게를 물려주면 어떨까 싶구나. 너희들도 알다시피 너희들 중에서 막내가 제일 어렵지 않니? 너희들은 이거 아니더라도 먹고 살만하니까 가게는 막내에게 주자꾸나. 그러자 다른 자식들이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가게 일은 제가 제일 많이 도와드렸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가게 운영은 제가 제일 잘 안다고요. 당연히 제가 해야죠. 어렸을 때부터 항상 식당에 나와 일손을 거들던 큰아들이 버럭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러자 나머지 아이들도 득달같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더군요.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야. 엄마랑 오빠가 식당에 가 있는 동안 집안 살림은 누가 다 했는데 나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살 수 있었을 것 같아? 식당에는 내 지분도 분명히 있다고. 누가 들으면 누나가 혼자 살림 다 한 줄 알겠다. 나는 뭐 놀고 있었던 줄 알아? 집에서 힘쓰는 일은 내가 다 했잖아. 둘째 딸이 나서자 셋째 아들도 덩달아 목소리를 높였고 조용했던 집안이 말싸움으로 시끄러워지고 말았습니다. 다들 그만둬라. 너희들 생각은 잘 알았으니까 나도 고민 좀 해보마. 나름대로는 홀가분하게 식당을 넘기고 끝내려고 했었는데 막상 이야기를 꺼내고 보니 아이들 모두 제 나름의 생각이 있었고 누구 하나 편을 들어주기도 어렵더군요. 하지만 전 여전히 막내딸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다른 형제들 틈에 끼어 제 목소리 한번 못 내던 녀석이었는데 그 성격은 커서도 여전하더라고요. 사실 눈에 넣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지만 막내가 다른 형제들에 비해 더 애틋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두 집으로 돌아간 후 내내 말이 없던 막내딸이 조용히 다가와 제 손을 잡더군요. 엄마, 난 정말 괜찮아. 이제 식당 일도 손에 익어서 우리 식구 먹고 사는 건 걱정 없어요. 그러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결정해. 괜히 나 때문에 엄마 걱정하는 거 싫단 말이야. 참 누가 누굴 걱정하는 건지. 녀석은 자기 식구는 자기가 알아서 다 할 수 있다며 제 손을 꼭 잡아주고 가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막내는 말수는 적었지만 제일 살가웠습니다. 특별히 뭘 한 건 아니었어요. 종일 고된 식당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잠시 앉아 있으면 어느새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는 그런 아이였지요. 그래서 더 정이 가고 애틋한 건지도 모르지만요. 어쨌든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심정적으로는 막내에게 가게를 물려주고 싶었지만 다른 아이들의 반발이 너무 심했거든요. 다들 제 밥벌이는 한다고 하지만 누구 하나에게 몰아주는 것도 좀 그렇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이전까지는 나름대로 화목했던 가족이고 형제였는데 고작 이 식당 하나 때문에 우애가 상하는 모습을 더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정을 내리고는 자식들을 다시 집으로 불러 모았죠. 식당은 처분하기로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식당 일을 더 할 순 없을 것 같고 누구 하나한테 물려주는 것도 그러니까 그냥 처분해서 공평하게 나눠주마. 하지만 그것도 쉽지는 않더군요. 자식들은 식당을 처분한다는 말에 더 발끈했습니다. 어머니, 한창 잘 되는 식당을 왜 팔아요? 식당 팔아봐야 몇 푼 나오지도 않는다고요. 네, 큰오빠 말이 맞아요. 이대로 식당을 넘기는 것보다 저희가 운영하는 게 몇 배는 남아요. 그럼 대체 날더러 어쩌란 말이냐? 내 나이가 벌써 80이 넘었어. 족발 삶는 것도 힘이 붙이는데 계속 이 식당을 하라는 말이냐? 누가 엄마더러 일 계속 하래요? 식당은 물려주고 엄마는 푹 쉬시라니까. 누구한테 물려줘? 막내한테 물려준다고 했더니 그 난리를 쳐놓고선 어머니, 가게 일은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다니까요. 저한테 물려주시면 되잖아요. 제가 식당 물려받으면 나머지 형제는 잘 알아서 제가 돌볼게요. 어머, 큰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알짜는 오빠가 다 가져가고 우리한테는 콩고물이나 주겠다 이 뜻이야? 형은 식당 아니어도 잘 살잖아. 누나도 잘난 매형 덕에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이 왜 어머니 식당에 욕심을 내? 어머니, 식당은 나 같은 월급쟁이가 받는 게 맞지. 집안은 또다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전에는 서로 위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 같던 아이들이 식당 이야기가 나오니까 자신이 가져야 한다며 서로를 꾸짖더군요. 그때의 기분이란 참, 다들 그만둬라. 그까짓 돈이 뭐라고 이 난리냐? 다 필요 없어. 식당은 당장 팔고 공평하게 나눠주마. 어머니, 아이들은 몹시 흥분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소리 지르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목소리를 높여가며 별로 남는 이야기가 오가다가 큰아들이 나섰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린 대로 이대로 가게를 팔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대신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큰아들이 내놓은 방법은 이랬어요. 앞으로 식당을 끌고 나가려면 가장 잘 운영하는 사람이 물려받는 게 맞는데 그걸 우리끼리 판단할 게 아니라 손님들에게 물어보자는 것이었죠. 각자 한 달씩 돌아가면서 가게를 운영하고 그동안 손님들의 평가를 비교해서 판단하자는 거죠. 좋은 생각 좋네요. 저도 형 말에 찬성합니다. 저도 찬성이에요, 엄마. 그렇게 형제들은 각자 한 달씩 가게를 맡아 운영한 뒤 식당 게시판에 손님들의 평가를 모아 결정하기로 했어요. 다들 한 달씩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도 자리를 지키며 열심히 식당을 운영하더군요. 그렇게 넉 달이 지나고 게시판에 올라온 손님들의 평가를 모아 다시 가족회의를 열었어요. 다들 수고 많았다. 여기 평가표가 있으니 봐라. 저는 손님들의 평가를 모은 종이를 각자에게 나눠주었어요. 사실 이 일은 처음부터 어느 정도 결과가 정해져 있었는데요. 형제들 중에서 큰아들이 가장 많이 식당에 나와 일을 도왔거든요. 다들 보다시피 큰아이가 평가가 제일 좋구나. 그러니 식당은 큰아이에게 물려주마. 처음부터 큰아들에게 유리한 일이었지만 다른 형제들 모두 흔쾌히 찬성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왔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식당은 큰아들이 맡게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저도 별로 걱정하지도 않았어요. 큰아들이야 워낙 식당 일을 잘 알아서 잘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식당 일이라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제대로 하려면 신경 써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사람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취급하는 곳이다 보니 항상 깨끗해야 하고
음식 맛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요. 거기다가 오는 손님 한 분 한 분 각별하게 신경 쓰지 않으면 서비스가 엉망이라는 둥, 장사가 잘 된다더니 배가 불렀다는 둥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늘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신경 쓰고 잔소리해 가면서 식당을 꾸려왔는데 큰아들이 식당을 맡고 나서는 전혀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참다 큰아들 내외를 불러서 한마디 했습니다. 얘, 대체 식당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 주방은 너저분하고 음식 맛은 들쭉날쭉. 지난번에는 20년 단골 손님이 맛이 왜 이렇게 변했냐며 한마디 하시더라. 너희는 대체 식당 관리 안 하고 어딜 그렇게 다니는 거냐? 어머니, 저희가 뭐 식당 일만 하는 줄 아세요? 제가 하던 사업도 있잖아요. 사업 챙기랴, 식당을 챙기랴 얼마나 바쁜지 아신다고요. 맞아요, 어머님. 얘 바쁜 건 어머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요즘 누가 직접 식당 일을 해요? 다 사람 시켜서 하는 거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큰아들 내외는 도무지 제 말을 들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안 되겠다. 자식이려니 생각하고 맡겼는데 이리만 식당 문 닫게 생겼어. 너희는 그만 식당에서 손 떼거라. 어머,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식당 이제 저희 거예요. 명의도 넘겨주셨고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식당 일은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님은 신경 끄세요. 참 허탈했습니다. 그렇게 고생해가며 키운 자식인데 돈 문제가 걸리니 가족이고 어머니고 없더라고요. 평생을 노력해서 이룬 식당인데 큰아들의 손에 들어가서 망가질 걸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욕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더군요. 어머니,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는데 혼자 사시기 쓸쓸하지 않으세요? 저희가 모실 테니 저희랑 사세요. 어머니도 이제 편하게 사셔야죠. 네, 어머니. 제가 어머니 불편하신 거 없게 잘 모실게요. 셋째 아들 내외가 집에 찾아와 벼랑간 저를 집으로 모시려고 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부모를 모시겠다는 그 마음이 마냥 기특하기만 했겠지만 식당 일도 있고 해서 곱게만 보이진 않더군요. 더구나 내내 혼자 살았는데 이제 와서 출가한 자식의 집에 가서 눈칫밥 먹으며 살고 싶지도 않았고요. 이놈아, 곧 죽을 나이에 자식들한테 패 끼치고 싶은 생각은 없구나. 난 그냥 늦은 날까지 혼자 살란다.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셋째 아들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괜한 고집 부리지 마세요. 연세도 있으시고 건강도 안 좋으신데 그 큰 집에서 어떻게 혼자 사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모실 테니까 당장 다음 주에 우리 집으로 들어오세요. 지금 사시는 집은 필요 없으니까 처분하시고요. 뭐라고? 셋째는 제 남은 재산을 노렸던 것이더군요. 식당은 손님들의 평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큰형에게 넘겨졌지만 남은 재산은 자신이 가져야 한다는 거였죠. 누군 자식이고 누군 자식 아닙니까? 형은 식당 가져갔으니 되었잖아요. 누나랑 막내 얘들이야 시집 갔으니 됐고 남은 재산은 다 저 주셔야죠. 대신 어머니는 제가 모신다니까요. 그 말이 맞아요, 어머님. 사실 식당 아니라도 아주버님 집은 잘 사시잖아요. 그런 집에 식당을 물려주셨으니 남은 재산은 저희 주시는 게 맞죠.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 키우며 울고 웃었던 지난 세월이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셋째 아들 내외가 다녀간 뒤로 저는 며칠을 끙끙 앓아 누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내가 찾아왔더군요. 엄마, 괜찮아? 어디가 얼마나 아픈데? 병원은 가봤어? 애처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막내를 보자
울컥했습니다. 재산 이야기라면 득달같이 달려들던 놈들이 아프다는 소리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지만 조금 어리숙해도 살가운 막내는 다른 이야기 없이 제 걱정만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다른 녀석들이 더 괘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내가 다녀간 뒤로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다른 형제들이 득달같이 달려들더군요. 남은 재산은 자신에게 달라며 셋째 내외가 나섰고 거기다가 이미 식당을 물려받은 첫째 그리고 자신은 자식도 아니냐며 달려드는 둘째 딸까지 참 제 자식들이지만 무슨 늑대 떼마냥 재산을 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집에 찾아왔답니다. 결국 저는 80이 넘은 나이에 자식들을 점차 멀리하게 되었고요. 전화가 와도 잘 받지 않았고 집으로 찾아와도 돌려보냈거든요. 얼굴을 마주치며 한다는 소리가 늘 남은 재산은 제게 주세요 하는 것뿐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막내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있던 터라 돈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은 막내딸의 전화도 영 끌리지 않더라고요. 무슨 일이냐? 설마 너도 돈 달라는 얘기냐? 엄마는 내가 언제 엄마한테 돈 달라는 얘기한 적이 있어? 그거야 모르지. 요즘 이 언니 오빠들 죄다 눈만 뜨면 돈 얘기뿐이잖냐. 그래, 그런 거 아니야. 엄마 건강은 어떤지 물어보려고 전화한 거야. 막내는 다른 이야기 없이 그저 요즘 제 건강은 어떤지 먹고 싶은 건 없는지만 묻더군요. 아, 그래. 그래도 4명 중에 하나는 제대로 키웠구나 하고 조금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와서는 이번 주말에 식구들끼리 다 같이 1박 2일로 나들이를 가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더군요. 그동안 너무 죄송했다면서 말이죠. 사실 마음 같아서는 꼴도 보기 싫었지만 부모 자식 간에 그럴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 당일치기로 나들이를 나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또 무슨 수작을 부리려는 건지 싶어 시큰둥했는데 막상 자식들 내외가 모두 모여 밖으로 나오니 즐겁더군요. 한창 아이들을 키울 때는 식당 일 때문에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80 넘은 지금에서야 모였다는 생각에 조금 서글프기도 했고요. 어쨌든 다 같이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좋은 구경도 하면서 나들이를 즐겼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산책이나 하실래요? 응, 나도 같이 가. 어머니 같이 바람이나 쐬시죠. 눈치를 보니 큰아들과 셋째 아들이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마침 잘 됐다 싶어서 함께 숙소를 나섰죠. 그런데 이상하게 아들들과 길 걷고 있는데 느낌이 섬뜩하더라고요. 마치 아들들이 제게 큰 죄를 지은 것 마냥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고 셋째 녀석은 무슨 일인지 눈물을 글썽이고 있더군요. 그리고 전 얼마 후에 왜 아들들이 제게 눈물을 흘리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왜 시골에 가면 자그마한 버스, 정류소 같은 게 있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거기에 무슨 흰색 봉고차 같은 게 라이트를 켜고 정차 있더라고요. 전 그때까지도 어리둥절해 있었죠. 그때 첫째와 셋째는 제게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아니 엄마, 정말 미안해요. 이 죄는 평생 가슴에 안고 살게요. 하며 뒤도 안 보고는 저와 같이 왔던 길을 쏜살같이 도망가듯 뛰어가더군요. 민서가, 민수야, 얘야, 엄마 두고 어딜 그렇게 가니? 이 애미 눈도 잘 안 보여서 어둡고 잘 보이지도 않는데 어딜 그렇게 가냐고. 이놈들아, 장난치지 말고 어서 와. 이 애미 피곤하니까
숙소 가서 자야겠구나. 라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시골이라 그런지 저의 울부짖음은 메아리가 쩡쩡 울렸어요. 하지만 아들들은 그렇게 조금씩 사라지며 종적을 감췄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였어요. 그렇게 고개만 푹 숙이고 한탄만 하고 있을 때쯤 누군가가 제게 다가오더니 악마 같은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할머니, 저희가 모시고 가서 재워드릴게요. 저희랑 가시지요. 하며 제 입을 막더니 강제로 그 흰색 차에 태우더군요. 이 무슨 마취제 같은 걸 투약한 건지 몰라도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있는 힘껏 발버둥도 쳐봤지만 80 넘은 노인이 건장한 남자 2명을 감당해내기엔 힘이 너무 부치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눈을 떠보니까 작은 병실 같은 곳에 제가 침대에 누워 있더군요. 옷은 무슨 환자복 같은 걸로 입혀진 상태였고요. 거기는 독방이었고 문은 철문으로 닫힌 상태였고 그 흔한 창문조차 있지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흔히들 창살 없는 감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정말 그 표현이 딱 어울릴 만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1시간쯤 지나니까 어떤 건장한 남자가 들어오더군요. 할머니, 잠은 잘 주무셨어요? 많이 놀라셨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할머니가 자식들 때문에 잘못돼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누굴 탓해요? 그러게 자식들을 왜 오냐 키우셨어요. 그러니까 말년에 이런 걸 당한 거 아니겠어요? 여기가 어딘지 궁금하죠? 여기는 정신병원이에요. 당신 같은 바보 같은 사람들 불법적으로 가둬둔 곳이라고요. 당신 아들들이 그럽디다. 여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전화해서는 자기 어머니 여기 가뒀다가 죽게 두면 1억 준다고요. 여기 병원에 그런 사람들 수두룩해요. 여기는 사람들 한 달에 몇 명씩 저 세상 가는지 아세요? 그만큼 세상이 막 변했어요. 요즘 세상엔 자식과 부모 그런 관계 지난 지 오래라고요. 다 자기들이 힘들면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그런 세상이라고요. 아시겠어요? 라며 제게 믿기 힘든 진실을 말해주는데 너무나 서럽고 억울해서 한없이 눈물만 나오더군요. 내가 이러려고 애들 힘들게 키웠나. 그놈의 돈이 뭐길래.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저 세상 갈 것을. 정말이지 하늘도 무심하고 그냥 바로 이 자리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전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아침 한 끼만 챙겨주더군요. 그리고 무슨 약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먹지 않으면 건장한 남자들이 찾아와 욕설을 하고 위협을 주었고요.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그렇게 2달 정도 흐르니까 약 기운 때문이었는지 어느 날부터 힘이 없고 입맛도 없어지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하루에 한 끼 주는 식사도 거르게 됐습니다. 정말 이렇게 죽는구나 싶었죠. 그때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할머니, 왜 식사 안 하세요? 벌써 이틀째 굶으셨어요. 그래도 버틸 때까지 버티셔야죠. 그 사람은 바로 하루에 한 번씩 음식을 갖다 주는 급식 남자 직원이었어요. 제가 이 상황인데 밥을 먹으면 뭐 해요? 삶의 의지도 없고 그냥 놓고 가세요. 그리고 창피하게 가르치려 해서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그 좋았던 부모님한테 잘하세요. 지금껏 참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을 이렇게 보내고 있으니 씁쓸하네요. 첫째 아들이 엄마, 엄마 하고 부르던 개구쟁이였던 모습이 엊그제 같고 다른 자식들과 한 밥상에서 웃으며 밥 먹던 모습이 요즘 자꾸 생각나네요.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아와서 하늘에서 제게 큰 벌을 준 거겠죠. 그래서 요즘 그걸 받아들이려고 밥도 안 먹고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일 보세요. 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그 직원은 잠시 기다려 보라고 하더니 20분 정도 지나서 다시 오더라고요. 할머니, 여기는 감시가 심해서 이 아침 시간 아니면 저도 여기 들어오기 힘든데 우선 이거 받으세요. 꼭 제가 나가고 나서 이걸 열어보시고 할머니 남은 인생 더 이상은 외롭게 살지 마시고 행복하고 즐겁게 사세요. 자식들 같은 건 잊고 사시고요. 라고 하며 다른 사람들 눈을 피해 몰래 가지고 왔는지 바지 속에 무언가를 꺼내더니 제게 주고 나가더군요.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그리고 지금 내가 이 꼴인데 즐겁고 행복하게 살라는 건지 아예 저 사람도 나를 놀리려고 하나 보네 하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궁금해지더군요. 제게 준 검정 비닐봉지 안에 뭐가 들었는지요. 그래서 열어봤습니다. 정말 그걸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네요. 거기엔 휴대폰과 쪽지가 들어있었거든요. 전 그걸 읽고 한동안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네요. 할머니, 저도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일을 하고 있지만 할머니를 생각하면 꼭 제 친할머니가 생각이 나요. 저도 어릴 적에 부모님이 저를 버리시고 17살 때까지 할머니 밑에서 잘 컸거든요. 힘들게 제 부모님 역할을 해주시다가 병으로 돌아가셨고요. 그때 할머니 모습도 지금 할머니 모습과 너무나 닮았어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남의 길을 가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저 결혼했어요. 아이도 가졌고요. 그래서인지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가 요즘 생각이 많이 나요. 그래서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심했어요. 지금 할머니는 휴대폰도 빼앗겨서 어디 도움도 연락도 못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휴대폰 드릴 테니까 이 휴대폰으로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부디 세상으로 나가셔서 할머니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서 편히 사시길 바래요. 저도 목숨 걸고 돕고 있는 거예요. 병원 직원들 알면 저 분명 가만히 안 놔둘 거예요. 그러니까 꼭 나가셔서 행복하게 사셔야 해요. 그리고 여기 정신병원 주소예요. 여기서 신고하시면 돼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껏 살아보면서 자식들에게도 이런 편지나 쪽지 같은 걸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제게 한 줄기 도움을 준 그 남자에게 너무나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전 고마움은 나중에 꼭 표시하기로 하고 곧바로 112에 신고를 했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초조했는지 한 번만 하면 될 것을 30분 만에 10통화는 더 한 것 같네요. 그만큼 여기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절실했다는 거죠. 그렇게 전화를 수도 없이 하니까 보통 신고를 하면 지구대에서 먼저 경찰들이 오는데 상황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아마 경찰청에서 형사들을 급파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었지요. 제가 일러주었거든요. 지금 112로 빨리 와주세요. 제가 감금돼 있어요. 이곳 정신병원은 보통 정신병원이 아니라 불법으로 돈을 받고 사람들을 가둬두는 곳이라고요. 여기서 사람들이 얼마나 죽어나가는지 몰라요. 라며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형사들이 대거 몰려왔는데 어떻게 눈치를 챘는지 방송국 사람들도 같이 뒤따라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를 찍고 난리도 아니더군요. 그렇게 전 그 남자 직원 덕분에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전 남은 우리 자식들이라지만 천륜을 거스른 첫째와 셋째를 경찰에 고소했어요. 제가 당당하게 제 아파트 집을 열고 집에 가니까 내가 혼자 살던 아파트에 첫째가 살고 있더군요. 정말 어이없고 할 말이 안 나오더군요. 어머니, 어떻게, 왜? 내가 못 올 곳이라도 되냐? 내 집으로 내가 왔는데 왜 그렇게 놀래니? 그리고 여기가 내 집이야?
누구 맘대로 내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으라고 했어? 내가 너를 지금껏 어떻게 키웠는데 헌신짝처럼 이 애미를 버려? 그것도 길거리가 아닌 정신병원에. 천하의 나쁜 놈. 들어보니까 정신병원에 가두고 내가 죽으면 내 재산 사망보험금 그걸 너희들이 노렸다며. 이 배은망덕한 놈들 같으니라고. 너랑 셋째 경찰에 고소하고 오는 길이니까 당장 이 집에서 썩 꺼져 이놈아.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그러지 말자고 했어요. 민수가 그러자고 저를 설득하는 바람에 전 절대 그러지 말자고 했다고요. 그런데 제가 눈이 멀어 동의하고 말았던 건 사실이에요. 어머니, 그래도 우리 남도 아닌 피가 섞인 자식이잖아요. 아, 제발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저 안 보이세요? 어머니, 토끼 같은 손주들 안 보이시는 거예요? 저런 애들에게 아빠가 감옥 들어간 모습을 어떻게 보여줘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테니까 어머니,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며 용서를 빌더군요. 그건 셋째도 마찬가지였고요. 셋째에게 마찬가지로 전화하니까 기겁하며 놀라더니 첫째 놈과 똑같은 소리를 하더군요. 자긴 하기 싫었는데 첫째 형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보낸 거라고요. 마지막까지 저렇게 변명으로 일관하는 자식들 보니까 더 이상은 제 자식으로 인정하고 싶지도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이 질려버린다는 말이요. 왜 나오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더군요. 그 이후 아들들은 불법 사주 감금 등등으로 인해 구속되었어요. 첫째는 2년형의 형을 받았고 셋째는 1년 6개월의 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지방에 있는 지역방송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아들들은 모자이크 처리돼서 TV에도 나왔고요. 그리고 그 정신병원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람들도 싸그리 구속되고 그걸 도운 사람들도 똑같은 벌을 받았어요. 뉴스에 나오는 무슨 기자라는데 내게 와서 인터뷰 요청을 하길래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식들이 버렸다는 이야기도 빼놓지 않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방송의 힘이 정말 무섭긴 하더라고요. 다들 제 아들들을 보고 후레자식이니 천벌 받을 놈들이니 짐승보다 못하다느니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식을 욕먹임으로써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가 제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아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그 지옥에서 건져준 그분은 병원에서 일하긴 했지만 그 일에는 손을 대지 않고 식사 준비만 담당했기 때문인지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것 같더군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만났습니다. 제가 감사를 표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지요. 세상에 나와 제대로 얼굴을 보니 이제 막 30 넘긴 젊은 총각이었어요. 저는 그분께 2천만 원을 드렸답니다. 너무 고맙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면서요. 그 직원분은 절대 못 받겠다며 거절했지만 저는 이 돈을 안 받으면 평생 마음의 빚으로 남을 것 같다면서 82살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이니 꼭 받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받으시더니 자신도 앞으로 나쁜 짓 안 하고 가족 위해 열심히 살겠다며 돌아가시더군요. 저는 지금 막내딸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 큰 사건을 겪고 나서 딸이 엄마 혼자 두면 절대 마음 놓을 수 없다며 짐을 싸서 제 집으로 왔답니다. 정말 이런 못된 자식들 사이에서 어떻게 저런 착한 자식이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제 모든 재산을 막내딸에게 주려고 합니다. 부모를 몰라보는 자식들은 더 이상 필요 없고 나중에 제 나이쯤 되면 알게 되겠죠. 그 나이가 되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아픈지 말입니다. 자식이라고 다 똑같은 자식이 아니란 걸 제대로 깨닫고 나니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를 진짜 부모로 여기는 자식에게
모든 재산을 주고 떠나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이걸 보시는 분들도 저 같은 일 절대 당하지 마시고 오냐오냐 키우면 제 꼴 나는 겁니다. 냉정할 땐 냉정하게 하시고 남은 인생 잘 사시길 바랍니다. 아직 죽지 않고 배우자가 살아계시면 배우자랑 즐겁게 사시고요. 저처럼 배우자가 세상 떠나고 혼자 계신다면 그냥 받아들이고 이 세상 좋은 곳과 맛있는 음식, 재미난 일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 그렇게 삽시다. 이만 제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다들 오늘도 힘내세요. 감사합니다.